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인 남성입니다. 제 나이가 많진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른들께든 지인들에게든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든 항상 사람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어릴 때 배운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살다 보니 사람 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체감하기에 작게 속은 적은 있어도 제 인생이 뒤흔들릴 만큼 속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사람 조심해야 한다는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일이 저와 가족들에게 생겼네요. 오늘은 여러분께도 사람 조심하라는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드리고 또 제 사연도 설명할 겸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제 인생은 운 좋은 나날들이 많았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운 좋게 나쁜 일들이 쏙쏙 피해갔고, 대학 입시 때도 찍은 문제들이 다 맞거나 상위 지원한 대학의 정원수가 딱 맞아 모자란 성적에도 떨어지지 않고 합격했다거나 말이죠. 또 군대도 최전방에 빠지게 되었지만 흔히 꿀보직이라고 하는 편한 보직을 받아 군생활 2년 내내 후방을 지키는 병사보다 더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운 때문인지 취준생 기간도 없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인생의 큰일이라고 할 거 없이 아주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제 나이 30 초반에 아주 큰 문제가 터지게 됐죠. 집안의 돈 관련으로 아주 큰 문제가 생기며 집안 식구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저야 이미 집을 나와 자취하고 있어 상황이 좀 나았는데 부모님과 동생은 살 집이 사라지며 서로 지역도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장남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제가 모은 돈으로 가족을 돕고자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아직 다 갚지 못한 채무 문제와 자식에게까지 빚을 지고 싶지 않다는 말로 제 도움을 거절하셨죠. 저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제 운명의 반쪽이라고 생각되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사실 집안 상황이 좋지 못했던 상황이라 연애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제 사정을 모르고 소개해주겠다는 것도 거절하며 지냈는데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됐어요. 그것도 집안 사정으로 우울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간 정신과에서 말이죠. 제가 다니던 정신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치료 과정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집안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장남인 것 같아 우울한 생각이 들어 생각이라도 잊고자 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제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한 아내를 만났고요. 아내도 그 당시 저처럼 자신이 겪는 상황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저는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땐 자신만의 기준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엄격하셔서 다른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했던 부모님 때문에 어울리지 못했고요. 나이 들어서는 그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 혼자 남겨지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 저 스스로 제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밀어냈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만 생활해요. 히키코모리처럼요. 자기 사정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내의 자세한 사정까진 알 수 없었지만 고민도 일상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아내의 말에 안타까웠어요. 당시 저도 집안에서 벌어진 일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만나기도 힘들었던 상황이라 저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안타깝다고 느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감정도 없었는데 아내도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와 같다고 느꼈는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겁니다. 그럼 부모님은 아예 못 만나세요? 네? 저요? 아니요. 못 만나는 건 아닌데 부모님께서 저랑 만나는 걸 미안해하셔서 되도록 안 만나려고 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어난 일에 두 분 책임이 크다고 자책하셔서. 네.
이런 말이 위로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상황보다는 낫네요. 저는 찾아갈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서. 서로 하소연할 곳 없다는데 동질감을 느낀 건지 아내는 꽤 자주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저와 친해지고 싶다는 모습이었어요. 제 생각이 맞았고요. 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선 다들 가명이나 닉네임을 쓰다 보니. 근데 그래도 되나요? 선생님께 물어봐야.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어서요. 아내의 딱한 사정과 저와 친해지고 싶다는 용기를 모른 척할 수 없던 저는 이름과 연락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꽤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서로의 사정을 모두 다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더 빨리 관계가 진전되었고 어느새 친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죠. 그러다 아내가 제게 먼저 고백을 해오고 제가 그 고백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잔잔했어요. 서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어주면서 사귀었죠. 좀 남다른 거라면 아내에게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이 몇 가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유진아, 너 왜 맨날 현금만 써? 다른 의미는 아니고 나 너처럼 지갑을 두껍게 하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거든. 요즘 다들 카드나 휴대폰 가지고 결제하지 보통 현금을 가지고 다니진 않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지. 20살 넘을 때까지 부모님 밑에서 하라는 대로 살다 보니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걸 안 써봤어. 만들지도 못했고. 그리고 난 이게 편하더라고. 그럼 큰돈을 써야 하면? 나 큰돈 드는데 돈을 많이 안 써. 정 필요하면 쓰긴 쓰는데 현금으로 해결하지. 수표도 아니고 현금으로? 아니 계좌이체도 있잖아. 우리 부모님께서 은행도 믿지 말라고 하셨어. IMF 모르냐고. 아내는 현금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건 역시 억압적인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했고요. 그것 외에도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간다거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데이트보단 산책이나 실외에서 데이트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남다른 점이 많았어요. 그것도 모두 부모님 때문이라고 했고요. 우리 부모님이 워낙 굳으세였거든. 아파도 집에서 쉬면 되고 정말 많이 아파도 약국에서 파는 소염제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어. 그러니 두 분 다 병을 그렇게 키우다 갑자기 돌아가셨지.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 전부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아직도 부모님 그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아니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그런 남다른 아내의 모습이 나쁜 점은 아니었기에 저는 아내를 이해해주며 만남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 건 하나도 없기도 했고요. 그러다 아내와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결혼 프로포즈와 함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너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결혼? 당연히 생각은 해봤지. 우리 나이도 있고 만나면서 느끼기에 서로 잘 맞고 무엇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하잖아. 나랑 결혼하는 건 긍정적이라는 거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나 생각은? 그게 문제지. 솔직히 우리 집 사정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상황이 따라주거나 결혼을 당장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집안 사정으로는 힘들다는 거 너도 알잖아. 미안해 유진아. 근데 결혼하면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식을 올렸다가 우리 집 일로 내가 너에게 관심을 덜 쏟게 되거나 또 너도 힘들어지면 그게 더 나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 그렇다고 나도 무작정 손 놓고 우리 집안 사정이 좋아지길 바라겠다는 건 아니고 나 나름대로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줬으면 고맙겠어. 그럼 어쨌거나 돈이 문제라는 거지? 심플하게 말하자면 그렇지. 그것도 우리 둘 결혼식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돈. 그거 내가 해결해주면 어떻게 돼?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유진이 네가 거기까지 도와줄 필요 없어. 아니, 그거 받으면 안 되지. 우리 부모님도 많이 불편해하실 거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너희 집안 문제가 우리 집안 문제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그 정도 능력은 돼. 나 돈 많아.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한테 돈으로 도움을 받으면 안 되지. 난 네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내게 충분한 돈이 있고 네가 그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더 깊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난 우리 가족을 위해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 거고. 갑작스럽게 저희 가족을 도와주겠다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제안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알게 됐죠. 아내가 정말 돈이 많다는 걸 말입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구두쇠였다고. 아니, 구두쇠라고 해도 그렇지 이게 다 뭐야? 그리고 현금을 왜 집에 두고 살아, 위험하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하고 사셨어. 말했잖아. 은행은 위험하고. 그건 그렇다고 해도 도대체 부모님께서 뭘 하셨길래 현금이 이렇게... 대대로 우리 집이 잘 살았다고 했어. 원래는 땅도 많고 건물도 있었다고 했는데 아빠 때부터 다 처분하고 이렇게 현금으로 생활한 거고.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긴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돈을 보며 이런 집도 있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날 남다르게 보이던 아내의 행동들도 수긍이 가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람이 엄청난 현금 부자라고 하니 기분이 좋아야 하는 건 당연한데 이 생각 외로 부담이 됐어요. 저희 집과 비교도 돼서 민망하기도 했고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아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데 서툴긴 했지만 제가 직접 만나고 겪은 아내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통의 집안이라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뿔뿔이 흩어져 모일 수 없는 가족들과 집안 빚으로 그러한 생각이 더더욱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놔주려고 했어요.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 더 오래 만나는 건 아내에게 몹쓸 짓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거절하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싫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야? 돈 때문에? 그럼 나 돈 없으면 결혼할래? 그럼 저 돈 다 기부하자. 그럼 되겠네. 아니, 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야. 나 언제 결혼할 수 있다고 너한테 확답 못 줘. 그럼 나 언제까지 기다릴래? 그 기약도 없는 약속 기다리고 있을 바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넌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니까. 없어. 너보다 좋은 사람 없다고. 그리고 결혼을 왜 못해?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돈이 문제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왜 계속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부부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돈 정도는 도움받을 수 있는 거잖아. 아내와 오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결국 제가 아내의 말에 설득을 당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내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부모님께 어떻게 전하냐는 거였죠. 부모님께서 제가 걱정할까봐 자신들의 사정을 말씀하시지 않아서 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어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부모님께 제 상황을 얘기했나 봐요. 부모님께서 제게 연락하셨죠. 예, 아버지. 너 왜 그런 걱정을 하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저번에 네 도움 안 받겠다면서 뭐라고 했어? 우리들 생각하지 말고 네 행복, 네 앞날만 생각하라고 했지. 근데 뭘 망설여? 좋은 사람 생겼고 확신이 있으면 잡아야지.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지. 형민이에게 대충 이야기 들었다. 길게 고민할 거 없이 결혼해라. 그리고 우리 도와줄 필요 없다. 우리 자식 발목 잡지 않을 거고 도움받지도 않을 거야. 우리 일 우리가 해결할 테니 너랑 너 사랑해주는 아이 행복만 생각해. 결혼 전에 얼굴 보는 자리는 마련해야 하니까 너희 편한 날에 맞춰 연락 줘라. 부모님 말씀에 더 결혼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부모님을 나 몰라라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더 자책하지 않으시게 아내와의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민과 감정을 느끼며 준비한 끝에 결혼식 날이 되었죠.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슬픔, 또 미안함 등등 수많은 감정이 섞인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부모님과 형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동생을 보며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행복한 얼굴을 한 가족들에게 조만간 다시 함께할 수 있는 행복을 제가 만들어주겠다는 결심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이 결혼식 당일 밤 비행기로 떠나는 일정이라 식을 마치고 잠깐 집에서 쉬다 곧장 공항으로 가게 됐죠. 결혼식 준비로 아침부터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빠진 거 없이 공항에 도착해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럽 여행은 처음이기도 했고 아내 덕분에 타보게 된 퍼스트 좌석은 더더욱 처음이었기에 어린아이처럼 들뜬 채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하게 된 장시간 비행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비행기에 탑승하고 싶었죠. 그런데 탑승 수속을 끝내고 라운지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 승무원이 갑자기 절 제지하더라고요. 손님, 잠시만 저희 따라와 주시겠어요? 네? 왜 그러시죠? 저 이 비행기 타는 거 맞는데? 잠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여기 이분들 따라가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신데... 잠깐만요. 저만 가는 겁니까? 저희 신혼여행 가는 건데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돌아오는 거죠? 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황당하게도 비행기에 탑승하기 바로 직전 승무원의 제지를 받고 전 어디론가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야 저는 출입국 사무소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된 마음이 한가득이라 다리를 떨며 긴장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이륙 시간이 지나고도 아무런 설명이 없자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직원들을 붙잡고 물어봤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신혼여행 가는 사람 붙잡아 들 거면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타야 하는 비행기 떠났어요. 이거 배상 제대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 비행기 값이야 해결해 준다고 해도 소중한 내 하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내 와이프는 신혼여행 가는데 혼자서 비행기 타고 무슨 일인지도 몰라서 걱정이 들고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그 담당자께서 오시면 전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담당자? 그럼 그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담당자가 오든 말든 내가 여기 왜 끌려온 건지는 알 거 아니에요? 아니 뭡니까? 내 캐리어에 뭐가 있어요? 아님 여권이 잘못된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담당자께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답답해 미칠 것 같고 화가 났습니다. 이건 죄도 없는 사람 데려다가 붙잡아 엉뚱한 곳에 공권력을 쓴다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으로 이런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피해 배상을 받아야 할지, 누굴 고소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있던 방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였는데 다른 직원들과 달리 굉장히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형사라고 밝혔죠.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야 할 게 많아서요. 누구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제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 건데요? 비행기까지 놓치게 하면서 말이죠. 자,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형사님이라고요? 형사님이 왜 저를... 이유진 씨 아시죠?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제 아내 됩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오늘 결혼식 올려서 부부가 됐고요. 근데 제 아내는 갑자기 왜 물으시죠? 잠시만요. 형사라고 밝힌 남자는 제게 아내와의 관계를 물은 뒤 다시 뒤돌아 동료로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사라는 말에 잠시 멈칫거렸지만 평생 나쁜 짓이라고는 해본 적 없었던 저였기에
다시 목소리를 높여 이곳에 저를 붙잡아둔 이유가 뭐냐고 따졌죠. 저기요. 형사라고 신분만 밝히면 답니까? 저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요? 비행기 놓친 거, 신혼여행 망친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설명을 해주려면 속 시원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사람을 놔주든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확인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김영주 씨를 저희가 여기로 모시고 온 건 이유진 씨 때문입니다. 저희 쪽에서 확인해본 결과 김영주 씨께서 이유진 씨 비행기표를 구매하신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유진 씨가 수배범이라는 건 모르셨나 봐요. 네? 수배범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배범이라니? 경찰에서 범죄자 잡을 때 말하는 그 수배범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수배범이라고요? 네, 이유진 씨가 저희가 쫓고 있던 수배범입니다. 그래서 김영준 씨를 이쪽으로 모시고 왔고 이유진 씨도 지금 이곳으로 옮겨져 다른 방에 있고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같다고 사람을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제 아내 되는 사람이 뭘 했길래 수배까지 된 거냐고요? 사기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황인데 그 가상화폐 아시죠? 그 가상화폐로 사기 사건을 수사받다 사라져서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저 사람 가상화폐 따위 절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교류가 없는 사람인데 인형 좋아하는... 아니, 그걸 떠나서 내가 본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여기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혹시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제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여자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 여자가 사기꾼인 거 압니다. 이 여자 때문에... 잠깐만. 그럼 지금 이 사기꾼이 제 아내 이유진... 네, 아시네요. 이분이 김영주 씨께서 아내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진 씨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전 얼굴이죠. 잠깐만요. 사진 좀 줘보세요. 정말 이 사람이 제 아내 이유진이라고요? 정말입니까? 정말 제 아내 성형전 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많이 놀라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랑 서까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김영주 씨와 이유진 씨 사이에 관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요. 아니, 어떻게 이 여자가 이유진이라니... 이 여자가... 저는 형사가 내민 사진을 보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정신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경찰서까지 갔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언뜻 기억나는 건 경찰이 가상화폐 사기꾼인 아내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고 물었던 거고, 전 그런 물음에 정말 제 아내가 가상화폐 사기꾼 이유진이 맞냐고 수십 번 물었던 기억이었어요. 정말 쉬지 않고 물어봤었죠. 형사가 바뀔 때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휴식을 취할 때마다 쉴 새 없이 아내의 실체에 관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제 아내가 범죄자가 맞다는 말을 해줬고 저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았죠.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 건물 앞에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고, 다른 경찰이 제게 말을 걸며 제 짐들을 가지고 걱정된 얼굴로 제게 묻고 있었어요. 저기 괜찮으십니까? 힘드시면 저희가 가족분이나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네? 여기가... 경찰서... 제가 지금 조사를 다 받은 거죠? 아님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오늘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고요. 그때 나와주셔서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괜찮으신 거죠? 네. 제가 잠깐 정신이 없어서... 저 괜찮으니까 그만 돌아가 보셔도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때까지도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겨우 정신이 반쯤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주는 제 짐을 들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터덜터덜 걷고 있다 한참 뒤에야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돌아온 뒤에는 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들고 있던 짐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경찰서로 뛰어들어갔거든요. 뛰어가서는 제가 조사를 받았던 곳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여긴 또 왜? 이유진, 제 아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딨냐고요?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수사에 방해만 되고 김영준 씨도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될 수. 지금 그게 문제야? 그래, 나 잡아쳐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년 데리고 나오라고. 그년 지금 어딨냐고? 지금 나한테 당장 데려와, 당장! 내가 그년 때려 죽여야 하니까 어서 데리고 오라고! 이유진 어딨어? 어딨냐고! 이러시면 김영주 씨만 피해보는 겁니다. 이제 잡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화나실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법의 처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네? 저희도 김영주 씨가 더 이상 힘들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생각하셔야죠. 그래,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전현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우리 가족들, 전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라고. 당신들은 내 맘이 어떤지 몰라. 내 속이, 우리 가족들 속이 어떤지 모른다고. 이유진 데리고 와. 아니, 내가 갈 테니까 그년 어딨냐고. 저는 여러 명의 경찰들이 저를 말려야 할 만큼 흥분하여 경찰서 안에서 난동을 피웠어요. 조금 전처럼 정신을 놨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맨정신에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이유가 있었죠. 제 아내가 됐던 이유진이 이제까지 저를 속이고 기만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큰 원한이 있었어요. 가상화폐 사기꾼 이유진이 저희 가족을 산산조각나게 만든 원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와 엄마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다 이유진이 대표인 가상화폐 사기의 피해자들이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말이죠. 이유진이 만든 가상화폐에 처음 투자했던 가족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하신 아버지께서는 회사에서 나와 채 한 달도 쉬지 않으시고 다시 재취업하려고 하셨어요. 100세 시대에 아직 노후를 보내기엔 너무 젊은 나이셨고 아들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시려고 또 어머니와 단둘이서 보내기 위해선 벌이가 필요하셨기에 소일거리가 아닌 생계를 위해 직장을 구하려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도 취업할 곳이 없어 노는 시대에 나이 든 저희 아버지를 찾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뒤지지 않는 학벌, 대기업에서의 위치와 경력 모두 나이 앞에서는 내세울 수가 없었죠. 아버지께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오로지 몸을 쓰는 일이었어요. 평생 몸 쓰는 일이라곤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셨지만 당장 벌이가 필요했던 상황에서는 일을 가려가며 할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경비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낮과 밤이 없는 3교대 근무에 주민들의 개인적인 일과 경비원이라는 무시까지 받으시던 아버지. 그런 대우를 받더라도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고 일의 정년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죠. 1년마다 계약을 해야 했고 주민 중 조금의 불만이라도 있으면 억울함도 말하지 못하고 해고당해야 하는 파리 목숨인 자리였어요. 일자리에 대한 불안함이 계속 있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자격증 시험까지 준비하시며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같이 경비 일을 하던 동료분께서 아버지께 가상화폐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어요. 돈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고 그 덕에 가상화폐 가격까지 오른다는 말을 듣게 되신 아버지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셨죠. 그런데 그 가상화폐의 가격이 정말 올랐고 출금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또 그 가상화폐를 만든 회사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로 생필품도 구입할 수 있었고요. 아버지께는 그 가상화폐가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투자처라고 생각하셨고 엄마와 다른 친척분들에게도 투자를 권하셨어요.
나중엔 부모님 말씀이라면 뭐든 철석같이 믿고 하라는 대로 하는 동생까지 투자에 동참하라고 하셨고요.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는 저를 제외하고 우리 가족들 모두 그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되었고, 얼마 동안은 아버지께서 이익을 본 것처럼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상화폐 역시 투자를 위장한 사기일 뿐이었어요. 더 이상 몸집을 부풀릴 수도 없고 충분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한 가상화폐 대표는 어느 날 한순간 자취를 감추듯 사라졌고, 동시에 가상화폐의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애초에 회원들 사이에서만 거래되던 가상화폐였고, 피라미드 다단계처럼 신규 투자자가 생겨 화폐의 가치가 높아졌던 건데, 대표가 돈을 가지고 사라지자 거래도 안 되고 가치도 사라졌던 거죠. 그 일로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모두 큰 돈을 잃었고, 그 돈 대신 남은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와 가족들의 권유로 투자한 친척과 지인들의 원망뿐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우선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 지인과 친척들의 피해부터 막으셨어요. 자신들이 권유에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그것부터 막아주는 게 사람이 할 도리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대신 우리 가족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집마저 없어져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경비 일을 하는 곳 근처 작은 고시원방에서 지내셨고, 어머니께서는 혼자 지내시는 이모네로 가서 알바를 시작하셨죠. 동생은 월세방을 구해 지내게 되었고요. 저희 집안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결혼을 망설였고 미루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결혼을 부추긴 것도 자신들의 실수로 제가 결혼조차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자 미안한 마음에 저를 설득하셨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우리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게 만든 불행의 원흉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는 제가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제정신이 들었을 땐 제 손으로 처단하겠다며 난동을 피울 수밖에 없었죠. 또 그런 상황을 경찰 역시 조사하며 알게 되어 저의 난동을 이해해 주려고 했던 거고요. 저는 한참 동안 담당 형사분에게 위로받고 꼭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로는 제 분이, 우리 가족의 분이 풀리진 않았지만 그 여자가 구속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구속수사로 재판이 진행될 게 확실했던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충격과 우리 가족의 원수를 몰라보고 내 옆에 두고 있었다는 자책을 하며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죠. 그러다 뜻밖의 연락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아내 지인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내가 절 찾는다며 면회를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가서 그동안 날 가지고 놀았던 게 재미있었는지, 우리 가족을 얼마나 바보 등신으로 봤던 건지 묻고 따지려고 했습니다. 철장으로 가로막혀 직접 손봐줄 순 없었지만 말로라도 우리 가족이 쌓인 분을 풀려고 했어요. 만나자마자 쏘아붙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자 머릿속은 어떻게 된 건지 제게 먼저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나 가지고 놀아서 좋았냐? 얼마나 재밌었어? 우리 가족의 원수인 너를 모르고 너 하는 말 한마디에 네가 주는 도움에 웃고 좋아하는 날 보고 얼마나 비웃었냐고! 너 도대체 어디까지 거짓말한 거야? 사기쳐서 생긴 돈이니 부모님이 부자라는 건 거짓말이겠고, 너희 부모님 살아는 계시니? 그리고 정신과는 왜 찾아온 건데? 또 사기치려고? 아니면 나 같은 호구 하나 만나려고? 여보, 나 병원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갔던 거야. 그때 나 도망 다니느라 너무 힘들고 외로웠거든. 다른 의도가 있어서 간 건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나 고아원에서 자란 외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외롭고 쓸쓸해 보이던 당신에게 눈이 갔던 거고, 절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 말하면 내가 널 불쌍히 할 것 같아?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네가 법에 처벌받았다고 해도 네 죄가 깨끗이 씻겨 내려갈 것 같냐고! 아니, 그걸로 부족하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른 피해자가 어떻게 사는데? 다들 고통 속에 사는데 징역 좀 살았다고 가만둘 수 없지.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 당신이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도련님 진심으로 대했어. 비웃거나 우습게 본 적 없다고. 진짜야. 진짜가 아니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까지 했겠어? 이렇게 들통나면 얼마나 원망받게 될지 상상이 되는데. 나 당신을 향한 마음 진심이야. 그리고 처음 시부모님께서 내 코인의 피해자라는 걸 알고 얼마나 자책하고 반성했는지 몰라. 근데 그렇다고 사실대로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 우리가 이미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시부모님에 당한 사기의 가해자라고 할 순 없잖아. 그래서 나도 마음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내가 시부모님, 도련님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 나 때문에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걸 해주려고 했다고. 결혼 전에 내가 한 말들 생각하면 모르겠어? 그래서 네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일이 없어지기라도 해? 그 고통과 상처가 사라지냐고? 그리고 우리 가족만 해결되면 끝이야? 다른 피해자들은? 또 네가 사기꾼이라는 게 변해? 아니잖아. 자기야, 왜 지금 다른 사람을 생각해? 우리만 생각해. 당신이랑 나, 그리고 당신 가족들만 생각하자고. 나 진짜 당신 사랑하고 진짜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죄책감 느껴. 후회도 돼. 당신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코인 사기 따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당신 말대로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을 찾아야지. 응? 나 처벌받아도 그렇게까지 오래 안 살아. 내가 변호사랑 얘기해봤는데 이전 비슷한 사건에서도 몇 년 안 살았다고 해. 그럼 우리 잠깐만 떨어져 있다가 다시 행복하게 살면 된다니까? 뭐? 같이 살아? 그래, 같이 살아. 행복하게. 대신 당신이 나 대신 해줘야 하는 일이 있어. 나 아무래도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받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밖에 있는 일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그걸 당신이 대신해줬으면 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잖아. 당신이 누구야? 내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제발 날 좀 도와줘. 대신 내가 밖에 나가면 우리 시부모님, 도련님 평생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줄게.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소리 좀 낮추고 가까이 좀 와봐. 내 돈 있잖아. 그거 나밖에 모르는 곳에 숨겨놨어. 당연히 나밖에 찾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형사들이 묻는 걸 보면 못 찾은 게 맞는데 그게 다 구속되고 징역 사는 동안까지 무사하다는 건 장담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숨겨줬으면 해. 내가 나올 때까지. 야, 너 지금 나한테까지 범죄에... 조용히.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하고 믿어서 부탁하는 말이야. 자기야, 그 돈이면 당신 평생 일 안 하고 살아도 돼. 시부모님 매달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제일 좋은 선물도 할 수 있어. 자식 덕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다니까? 당신 동생도 마찬가지야.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도련님 이름으로 된 회사도 차릴 수도 있다고. 당신도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당신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딱 한 번만 나 도와주면 돼. 나 믿고 나 도와주면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 응? 그 여자는 사기쳐서 번 비자금을 제게 또다시 한번 숨겨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저를 아직 사랑한다며 절 그만큼 믿어서 하는 말이라면서 말이죠. 거기다 달콤한 제안까지 했어요. 출소 후 그 돈으로 어느 누구 부럽지 않고 돈 걱정 없이 저와 우리 식구들 모두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전까지 불그락 푸르락 했던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제 표정을 본 여자도 눈빛이 반짝거리며 기대에 찬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기대에 걸맞은 대답을 해줬죠. 정말 나랑 우리 가족 비웃지 않았어? 정말 도와줄 생각이었다고? 그럼 내 남편이고 내 시부모님 될 뿐인데 당연하지. 내 말 믿어줄 수 있겠어? 그리고 나 도와줄 거지? 그럼 약속 꼭 지켜야 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 잊게 해주고 갚겠다는 그 말 지켜야 한다고. 당연하지. 역시 당신은 내 편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건데 혹시 들킬 수도 있으니까 며칠에 걸쳐서 띄엄띄엄 말해줄게. 당신이 집에 돌아가서 맞춰봐. 맞춰진 답이 맞으면 내가 고개로 끄덕일 테니까. 알겠지? 좀 귀찮긴 한데 이게 만약을 대비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알겠어. 나만 믿어. 그 여자가 제게 부탁을 해왔을 때 저는 어쩌면 지금이 여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따져보면 제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복수가 없었어요. 이유진은 이미 경찰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였고 곧 처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라고 해봐야 이유진도 알다시피 몇 년 되지 않는 징역살이었고 사람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없다고 하면 그만이었어요. 징역을 살고 나와 제 손으로 우리 가족의 분풀이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 저도 범법자가 되겠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에게 복수한다고 해도 우리 가족이 입은 피해를 되돌릴 수도 그만큼의 복수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숨겨놓은 돈을 부탁하면서 말이죠. 사기를 치면 징역을 살게 될 거라는 걸 알 텐데 그럼에도 사기를 친 걸 보면 이효진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있다면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저였을 텐데 믿었던 저에게 속아 돈까지 잃는다면 정말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보다 좋은 복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효진을 믿겠다고 돈을 감추는 데 돕겠다며 말한 거였어요. 속으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효진 역시 만만한 상대라고는 할 수 없었기에 조심해서 행동했습니다. 절 정말 신뢰할 수 있게 열심히 이효진의 말을 따르며 돈을 감췄어요. 그러다 저를 완전히 믿는다고 생각되었을 때 수사 중이던 형사에게 모든 걸 알렸죠. 이효진이 제게 했던 제안, 이효진의 부탁에 돈과 다른 재산을 숨겨놓은 곳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그러자 이효진은 혼자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한패로 몰아갔어요. 그런 이효진을 찾아가 면회를 신청하고 만났죠. 나 혼자 죽을 줄 알았어? 나 앞으로도 네가 같이 이 사기 꾸민 거라고 할 거야. 피해자인 척하지만 결국엔 너도 나랑 한패라면서 말이지. 너 지금 밖에서 누리는 자유 잘 즐겨라. 지금은 불구속 수사겠지만 곧 나처럼 구속될 테니까. 뭐야? 마지막 발악 뭐 그런 거야? 물귀신 작전? 그럴 거면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하지 그랬어. 갑자기 말 지어낸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 내 조사가 벌써 끝날 만큼 나 어제 조사 다 끝났어. 아직 혐의점에 대해서 수사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네가 무슨 발악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야 네 바람이겠지. 애초에 나랑 결혼까지 하고 내 돈까지 숨겨주고 있는 놈의 말을 누가 믿어? 너 나 배신한 거 후회하게 만들 거야. 너도 나랑 똑같이 교도소에서 살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심에서 벗어났다니까. 그것도 네 덕분에. 뭐? 이게 어디서 날 가지고 놀려고 거짓말을 해? 거짓말은 무슨. 야, 너 이게 뭔 줄 알겠어? 그게 뭔데? 이게 녹음기라는 거야. 녹음기. 지금 이건 경찰에 제출한 녹음기랑 똑같은 건데 오늘도 네가 나한테 도움되는 말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지. 지금 경찰에 제출한 녹음기엔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지 않아? 왜? 네가 나한테 부탁했던 거 있지? 그 말이 전부 다 녹음되어 있어. 내가 그때 이거다 싶어서 녹음부터 했거든. 그 녹음 덕분에 내가 만든 누명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었지. 뭐? 그럼 너 나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거야? 나 면회 처음 왔을 때부터? 야, 처음부터 속인 사람이 누군데 그래? 날 속인 사람은 너였어. 넌 우리 가족이 네가 친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알고도 내 옆에 있었다고.
날 조롱하고 우리 부모님을 조롱하듯이 그 가식적인 표정과 위로로 우리 가족을 욕되게 했어. 근데 그런 네 입에서 속였다는 말이 나와?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말이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피해자를 만든 사기꾼인 네가! 너 내가 면회 왔었던 그날 그따위 말하면 안 됐어.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어야 했지. 나한테 추잡한 네 욕망 따위를 드러내선 안 됐다고. 근데 한편으론 고맙다. 그런 네 욕망 덕분에 내가 이렇게 너한테 복수를 할 수 있었잖냐. 너 이제 어떡할 거냐? 네가 자신 있어 하는 그 얼마 안 되는 징역 살다가 와도 너 빈털털인데. 아니지? 앞으로 나라드는 민사소송으로 갚아야 하는 돈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 돈들 전부 다 어떻게 구할 셈이야? 네가 숨겨놓은 돈 이미 없잖아. 혹시 다른 곳에 더 있나? 그럼 나 말고 믿을 사람 있어? 그럴 사람 있었으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번 일도 부탁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없지? 돈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지? 그러니 이제 어떡할 거야? 너 밖으로 나와봤자 더 힘들기만 할걸? 아마 없는 죄도 만들고 검사님 판사님 앞에 더 길게 오랫동안 교도소에 살게 해달라고 빌어야 할걸? 이게 내 인생을... 네가 내 인생을 망쳐? 멍청하고 등신 같은 부모를 둔 놈이. 야, 나 비웃으니까 좋아? 나 잡고 처벌받게 하니까 다 해결된 것 같아? 앞으로 또 네 부모가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닐까? 이 세상에 사기꾼이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또 얼마나 당하고 살까? 그리고 또 너는 어느 미친년 꼬리에 휘감길래? 내가 너 속이기 얼마나 쉬웠는지 알아? 지 가족한테 사기친 년도 못 알아보고 좋다고 실실거린 놈이 뭐가 잘났다고 큰소리야 큰소린. 역시 뼛속까지 사기꾼 심성이네. 야, 이 사기꾼년아, 제발 정신 차려. 우리 가족 같은 피해자가 잘못이 아니라 너희 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게 문제고 잘못인 거야. 그리고 결국 지금을 봐. 누가 자유의 몸이고 누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니? 넌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썩어야 할 텐데. 너 지금 그러는 모습 억울하고 분해서 나한테 발악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래서 우습다 우스워. 지금 네 꼴이 말이지. 뭐? 내 꼴이 우스워? 발악? 야, 이 미친놈이 어디서 나보고 우습대? 내가 너 꼭 교도소에 쳐넣을 거야. 공범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 교도소에 쳐넣을 거라고. 야, 이 미친놈아. 서인번호 0918. 조용히 하고 자리 앉습니다. 아니면 면회 종료입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을 수 있겠어? 저 새끼가 한 말 못 들었냐고. 야, 이리 안 와? 야! 이거 좀 놔봐요. 이거 놓으라고. 제 말에 발끈하여 미친 사람처럼 날뛰던 여잔 결국 교도관 손에 이끌려 면회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활활 타오르던 그 눈빛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 눈빛 하나로 제가 제대로 복수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저를 속이고 또 우리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사기꾼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역시 그 여자에게 벌을 내려줬죠. 물론 그 여자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것에 비하면 너무 짧은 형기였습니다만 다행히 제가 밝혀낸 비자금 덕분에 피해자들은 조금씩이나마 피해본 금액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 역시도 말이죠. 그렇게 그 사건이 끝난 이후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다시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저도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번 일을 겪은 이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번처럼 가족들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을 방지하고자 집에 들어와 지내게 되었어요. 뭐 당연하겠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동생 역시 땀 흘려서 번 돈과 공부해서 버는 돈이 아니면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욕심부리지 않으셔서 더 이상 저희 집안에 전과 같은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저와 우리 가족은 두 번의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다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고민과 어려운 점을 알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며 살아갈 거예요. 다시는 우리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속지 않게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항상 가족과 많은 소통하시며 저희 가족과 같은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